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다른 분들 듣기에는 제 사연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용기 내어 이렇게 제 이야기를 써내려 가봅니다. 저로 말할 것 같으면 평범 중에서도 평범, 평범의 기준점이라고 하면 딱 저를 떠올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라온 평범한 사람입니다. 모나지 않은 무난한 성격으로 그럭저럭 괜찮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은 아니어도 제법 괜찮은 직장에 취직해 일하고 있는 평범한 사회인이죠. 저에게 유일하게 평범하지 않은 부분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남편이 아닐까 하는데요. 저와 동갑내기인 제 남편이 바로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흉부외과 의사거든요. 직장생활 4년 차였던 저와 인턴 3년 차였던 남편은 주말 길거리에서 우연한 만남을 가지게 됐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절 불러 세우면서 다급하게 쫓아왔는데 그게 바로 남편이었죠. 저기요, 잠깐만요. 네? 왜 그러세요? 전 처음엔 제가 뭘 떨어뜨렸나 했는데 한참을 멀뚱히 서서 머리만 긁적이던 남자가 그러더라고요. 저 혹시 남자친구 없으시면 그러니까 전화번호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 그쪽이 그러니까 제 이상형이세요. 첫눈에 반했습니다. 남자친구 없으시면 저한테 기회 한 번만 주시면 안 될까요? 대체 이게 무슨 쉰소린가 싶었죠. 솔직히 말해서 전 누가 첫눈에 반하고 그럴 정도로 예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센스가 좋아서 잘 꾸미고 다니는 타입도 아니었어요. 대한민국 회사원 100명을 모아놓으면 그중 90명쯤에 해당될 정도로 엄청나게 평범한 외모의 평범한 스타일이었거든요. 이렇게 길거리에서 헌팅을 받아본 것 자체가 처음이었던지라 그땐 정말 속으로 진지하게 이 남자 사기꾼인가? 아니면 시력이 많이 나쁜가? 그런 생각까지 했었다니까요. 자기도 민망해서 말은 더듬더듬 하면서도 용기만큼은 어찌나 대단하던지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통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킥킥대는 게 너무 창피해서 저도 모르게 후다닥 전화번호를 주고 말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전화번호 불러주고 30초 만에 후회했고 연락 오면 바로 차단해버려야겠다고까지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바로 전화가 올 줄 알았던 남편은 3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역시 장난이었던 게 맞았구나. 그럼 그렇지. 내가 그렇게 길거리에서 헌팅당할 정도로 예쁜 것도 아닌데 하고 실망과 안도를 동시에 느끼고 있을 때 불쑥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아직 통성명도 못했죠. 저는 강태훈이라고 합니다. 주말에 시간 있으시면 식사나 함께 하실래요? 드시고 싶은 걸로 먹어요. 제가 대답도 하는 둥 마는 둥 시큰둥한 걸 알면서도 메신저 대답이 몇 시간이나 늦어도 재촉하는 법 없이 진득하게 기다리면서 어떻게든 저에게 말 한마디를 걸어보려고 노력하려는 게 이 사람 진심일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 들어 2주 정도 연락만 하고 지내다가 첫 약속을 잡았어요. 그런데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남편은 첫 만남부터 지각을 했습니다. 10분만 기다려보고 안 오면 가야지 했던 게 30분이나 지나버렸고 그때서야 헐레벌떡 뛰어온 남편은 그 추운 날에 구슬땀을 흘리며 몇 번이나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죠. 미안해요 지수씨. 아주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연락 한 통 못 해줘요? 저 정말 미안해요. 제가 그럴 만한 상황이 못 돼서. 거짓말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이 추운 날 이렇게 땀을 흘리며 뛰어올 정도면 일부러 늦은 것 같지는 않아서 용서해줬어요. 남편은 참 순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얼핏 날카로워 보이는 인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알고 보면 다정다감한 성격이었고 저도 신경 안 쓰는 세심한 부분들까지 다 알아서 챙겨줄 정도로 눈썰미도 눈치도 빠끔한 사람이었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2, 3주 간격으로 한 번씩 만나서 영화를 보거나 밥을 같이 먹으면서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전 남편의 직업이나 배경 같은 건 잘 몰랐어요. 사실 저희 만남 자체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기도 했고 또 저부터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처지에 만난 지 얼마 안 된 상대에게 직업은 뭐냐, 부모님은 뭐 하시냐
이런 거 묻기에도 좀 속물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말을 못했거든요. 상대방도 딱히 제 배경이나 직업을 궁금해하지 않았기에 서로 호감을 가지고 알아가는 단계였기에 저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그 후로 약속을 어긴 적은 없었지만 남편은 때때로 연락이 몇 시간씩 잘 안 될 때가 있었고, 조금 전까지 메시지를 잘 주고받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또 끊기더니 밤늦게 잠잘 시간이 다 되어서야 일 때문에 바빴다고 사과 문자가 오기 일쑤였죠. 어떤 날은 야간 근무, 당직 근무를 선다고 하는 날도 있고 해서 저는 막연히 그냥 생산직 같은 데서 종사하는 사람인가 뭐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저 역시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기에 직업이 어떻든 사람이 성실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네 번째 만남이 약속되어 있던 날, 그날 남편은 2시간이나 늦었습니다. 물론 제 성격에 2시간을 기다리지도 않았죠. 갑자기 또 연락이 되지 않는 남편 때문에 화는 났어도 저번처럼 급한 일이 있나 보다 30분쯤 기다리면 오겠지 하는 마음에 근처 카페에 들어가 기다린 것이 40분이 훌쩍 지났고, 먹지도 않을 커피는 차게 식어 있었죠. 차게 식은 커피만큼 마음이 차가워진 전 하도 어이가 없어 화도 나지 않은 채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은 2시간이 훌쩍 지나 제가 집에 돌아가 저녁밥까지 다 먹고 나서야 전화를 했더라고요. 태훈 씨, 첫 만남부터 사람을 30분이나 기다리게 했어도 내가 아무 말을 안 한 건 사람을 고의적으로 바람 맞추고 기다리게 할 사람으로는 안 보여서였어요. 거기다 직장에 급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내가 사회생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그냥 넘어간 거였다고요. 그런데 연락도 없이 2시간은 너무하지 않아요? 만약 내가 집에 안 가고 하염없이 거기서 기다리고만 있었으면 어쩌려고 그랬어요? 미안해요, 지수 씨.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태훈 씨만 직장 생활해요? 뭐 얼마나 대단한 일 한다고 나한테 문자 한 통을 못 해줘요. 됐어요. 내가 이런 말까지는 유치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태훈 씨에게는 전 2시간이나 지나도록 생각 한 번 안 나는 상대였던 거겠죠. 한가하고 할 일 없을 때나 생각나는 사람. 지수 씨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남편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고, 지금 짜증나고 화나는 게 누군데 저러나 싶어 제 언성은 더 높아졌어요. 그래요, 좋아요.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럼 태훈 씨, 그렇게 중요한 일이 뭔지라도 알아야겠어요. 대체 무슨 일을 하시길래 일이 생기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연락이 안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흉부외과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이야기하면 괜히 잘난 체 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말을 못해서. 지수 씨도 딱히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것 같길래 말을 안 했는데. 미안해요. 내가 생각이 짧았어요. 미리 말했어야 하는데. 아니, 말했어도 이렇게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기면 안 되는 거지만요. 근데 진짜 응급 환자가 들어와서 바로 수술에 들어가는 바람에 문자할 시간이 없었어요. 미안해요.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요? 일단 알겠어요. 나 지금 피곤하니까 나중에 이야기해요. 남편은 전화가 끊어질 때까지도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고, 전 왠지 머리가 띵한 느낌에 화가 푸시시 가라앉더라고요. 남편이 의사일 거라는 생각, 아니 저에 비교해서 훨씬 대단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해보지 않아 약속을 어겼다는 부분은 벌써 잊어버리고 그 사실만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그 후로 3일, 남편은 매일같이 매 시간마다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일부러 읽지도 않고 있던 전 용기 내어 연락을 했습니다. 지수 씨, 화는 좀 풀렸어요? 태훈 씨,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우리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자꾸 약속 어기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래요? 미안해요. 내가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있어서 그랬다는데 내가 속 좁게 그것 가지고 화를 내겠어요. 그냥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태연 씨랑 나는 안 어울릴 것 같아요.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 부자 아니에요. 나도 고만고만한 학벌에 그저 그런 회사나 다니는 직장인이고 전문직도 아니고 월급도 적어요.
태훈 씨는 내가 만나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조건을 가진 사람이에요. 의사인 거 알았으면 처음부터 만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내 직업이 무슨 상관이에요? 나도 직업만 의사지 우리 집은 하나도 부자 아니에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중국집 운영하시면서 저 어렵게 키우셨어요. 지금도 직함만 의사지 레지던트라 돈도 없어요 저. 나 참 좋아하는 여자한테 자기 조건 별로라고 어필하는 남자가 어딨어요. 좀 봐요. 까보니까 의사라는 직함 말고는 지수 씨랑 다를 거 하나도 없죠. 직업이니 조건이니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서로 좋으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그거 다 자기가 조건 좋은 줄 아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 말을 내가 태훈 씨한테 한다고 생각해봐요. 쥐뿔도 없는 게 누가 보면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안다고 욕해요. 조건 좋은 태훈 씨가 하니까 안 이상하게 들리는 거지. 이제 지수 씨는 항상 그렇게 팩폭 날리시더라. 그게 매력이긴 하지만. 그럼 저랑 계속 만나 주시는 거죠? 저 진짜 지수 씨가 이상형이에요. 지금까지 길에서 그렇게 헌팅해 본 것도 처음이에요. 진짜예요, 진짜. 남편은 이렇게 은근슬쩍 애교도 많고 귀여운 면이 있었어요. 외동아들 티가 나는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다지만 사랑받으면서 모나지 않게 자란 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었죠. 자신의 직업에 대한 책임감과 의사로서의 사명감은 말할 것도 없었기에 보면 볼수록 괜찮고 멋있는 남자였고 저와 남편은 그렇게 얼렁뚱땅 교제를 시작하게 되어 장장 7년의 연애를 했어요. 남편이 레지던트도 끝나고 펠로우도 끝나고 전문의 직함을 달 수 있을 때쯤 결혼 이야기가 오갔죠. 두 사람의 나이 30 중반을 보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사실 의사 정도 되는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자식의 자식이 비슷한 직업이나 경제적으로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과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당장 저희 부모님부터도 제가 직업도 없는 노숙자 같은 사람과 만난다고 하면 반대를 하실 게 당연했으니까요. 저라고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때문에 7년을 만나는 동안 숱한 고민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우리는 서로를 포기할 수 있게 되기는커녕 서로를 향한 사랑은 커져가기만 했고 처음엔 결혼에 회의적인 입장이었던 저도 남편의 끈질긴 설득에 넘어가 결혼을 결심하게 됐죠. 이렇게 착하고 좋은 사람을 키워주신 부모님이라면 남편이 당연히 부모님을 닮았을 테니 예비 시어머님께서도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마 저의 근거 없는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님은 아버님과 함께 운영하던 중국집을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물려받아 혼자 운영하고 계셨고 혼자 힘들게 음식점을 하면서 아들을 의사로 키워냈으니 처음엔 속으로 존경심까지 가지고 있었죠. 나중에 나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그렇게 본받을 수 있는 훌륭한 부모가 되어야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뵙게 된 예비 시어머님은 저의 예상과는 아예 딴판으로 다른 분이셨습니다. 시어머님께서 괜히 딴 데 가서 돈 쓸 것 없이 자신의 가게에서 상견례를 하길 원하셨고 저와 부모님 역시 이견이 없었기에 상견례는 어머님의 중국집에서 치루어졌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계신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님은 망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에휴, 아들 녀석 키워봐야 아무짝에도 소용없다더니 남들은 의사 사위 얻는다고 병원 개업에 아파트 한 채는 필수로 가져온다는데 아휴, 뭐 그런 거 기대할 수도 없는 집안일 게 뻔하고.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동안 꾸준히 모은 적금도 있고 태훈 씨 만나고 난 이후에는 결혼 적금도 따로 들어서 집을 사는 건 무리지만 아파트 전세 정도는 제 돈으로 얻을 수 있어요. 어머, 코 묻은 돈 뺏는 것 같아 기분 안 좋다 얘. 아니, 너 처음부터 우리 태훈이 꿰찰 생각에 결혼 이야기는 오가지도 않았는데 대체 언제부터 결혼을 노리고 덤볐던 거야? 아유, 세상에, 태훈아 봤니? 이렇게 공부만 하고 여자도 못 사귀어보고 놀아보질 못한 애들이 순진해요. 네 여자친구가 뒤에서 그렇게 불려시 같은 생각이나 하고 있는 줄 알았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또 그렇게 하세요. 예비 장인어른 장모님도 듣고 계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돈은 우리가 더 없잖아요. 그동안 제가 번 돈 대부분 가게 리모델링 비용이며 학비 대출금 갚느라 거의 다 썼고
지금만 의사지 모아둔 돈은 지수 씨 절반밖에 안 되는데요. 어머, 얘 지금 말하는 것 좀 봐. 누가 들으면 이 애미가 의사 아들 월급 갈취해서 사치하는데 돈 쓰고 다녔다고 하겠다. 그게 다 너 잘되라고 쓴 돈이고 이 애미가 가게 살려서 너 뒷바라지 하려고 투자한 돈 아니니?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네 여자친구한테 배웠니? 아휴, 우리 아들이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어디서 천박한 걸 배워와서는. 에휴.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창피해요. 어머, 너 그게 지금 부모한테 할 말이야? 남편과 시어머니의 말다툼이 조금씩 격해지기 시작했고, 불편함을 느낀 저희 부모님은 황급히 저를 앞세워 그곳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예비 시어머님은 계속해서 돈이 없으면 직업이라도 좋아야지, 직업이 별로면 하다못해 학벌이라도 좋아야 하는 게 아니냐며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집안에 머리는 나쁘고 얼굴은 못생긴 여자 만나서 나중에 이세가 저 여자 닮으면 어쩔 거냐면서 폭언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너희 좋아서 하는 결혼이니 내가 감나라 배나라 하기도 좀 그렇다마는, 아휴, 난 저런 집에 내 딸 보내기 싫다. 강서방만 귀한 집 아들이야? 너도 우리한텐 귀한 딸이야. 너 저 집에 시집 가면 어떤 꼴을 당할지 뻔한데, 아휴, 이 애비는 그 꼴 눈 뜨고 못 본다. 그래, 지수야. 요즘이야 세상이 달라졌다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결혼은 집안의 대사잖아. 평생 안 보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성과를 보니 강서방이 오지 말라 하면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와 괴롭히고도 남을 사람 같더라. 우리가 강서방 조건 보고 허락한 것도 아니고, 남자가 착하고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시집 식구들 성격이 더 중요해. 사람들이 괜히 이혼하는 줄 아니? 부부 사이 앞만 좋아도 시집이든 친정이든 가족 간의 사이 틀어지면 부부 사이에도 불안하는 건 순식간이야. 모르겠어요, 정말. 나도 저런 분일 줄은 상상도 못해서 복잡해. 잘 생각해봐. 강서방이랑 얘기도 확실히 나눠보고. 저희 부모님도 결혼을 물리자는 입장으로 돌아서셨어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한다며 정확히 반반 대출 끼고 집을 사서 신혼살림을 시작해도 꼴에 시자 들어간다고 며느리를 쥐잡듯 잡다가 아들 호래비 만드는 집이 수두룩한데, 결혼 전부터 자기 아들 의사인 곳에 저렇게 어깨 힘 넣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망언을 퍼볼 정도면 결혼 후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뻔하다며, 차라리 조건이 비슷한 남자를 만나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큰 소리 뻥뻥 칠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저희 부모님은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셨죠. 전 남편에게 그 말들을 그대로 전해줬어요. 솔직히 말해서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으나 전부터 남편과 저의 조건 차이에서 오는 현실적 괴리감에 힘들었던 것도 사실인데, 시어머니 되실 분까지 저렇게 나오시니 저 역시 버틸 자신이 없었죠. 지수씨, 그러지 말고 나만 생각해주면 안 될까? 내가 잘할게. 내가 당신하고 장인 장모님께도 정말 잘할게. 난 항상 당신 편인 거 알잖아. 어? 난 당신한테 어머니 모시라고 안 해. 형이 있는데 내가 왜 모셔? 어머니가 그렇게 하자고 해도 내가 싫다고 할 거야. 신혼집도 최대한 당신 친정에 가까운 곳으로 얻고, 당신이 싫다고 하면 명절에도 안 가도 돼. 태훈씨, 나 그렇게 나쁜 사람 만들지 마라.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아들이 와이프 때문에 발길까지 뚝 끊으면 결국 미움받는 건 나잖아. 지수씨, 결혼만 해주면 내가 당신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제발 나 떠나지 말아줘. 나 자기 없으면 못 사는 거 알면서 왜 이래. 남편은 그렇게 자기가 잘할 테니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봐달라고 몇 날 며칠을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매달렸고,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저렇게까지 나오니 아무리 저라고 해도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결국 우리는 결혼을 결정하게 됐어요. 남편은 약속한 대로 정말 친정에 잘했어요. 물론 원래도 착하고 다정한 사람인데다 세심하기까지 해서 덤벙대고 털털한 저와는 정반대였죠. 저는 제 생일조차도 깜빡 잊고 며칠이 지나서야 어라? 그러고 보니 이날 내 생일이었네? 라고 할 정도로 무심한 성격이었는데, 남편은 저는 반대로
기념일을 꼼꼼하게 잘 챙기는 사람이라 전 매년 잊고 넘어가기 일쑤인 부모님 결혼 기념일까지 본인이 솔선해서 챙길 정도로 친정 부모님께 끔찍이 잘했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사이가 아닌 아들로 보일 정도로 말이에요. 아유, 장인어른 여기서 이렇게 다 뵙고. 아유, 나 참 언제부터 여기서 몰래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기다리기는요. 저도 우연히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진짜로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우연히 만난 김에 남자끼리 든든하게 식사나 하고 들어가실까요? 지수랑 어머님 몰래 세주도 한잔 어떠세요? 아유, 나 참.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자식이라더니 지수가 여우 같은 남편을 얻었구만. 칭찬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저와는 달리 능글능글 애교 많은 성격이다 보니 저와 비슷하게 약간 무뚝뚝한 면이 있는 저희 부모님을 남편은 순식간에 사로잡았죠. 다달이 용돈도 보내주고 무슨 날만 되면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서 챙기고 무슨 날이 아닐 때도 생각나서 샀다, 지나가다 들렀다면서 선물도 보내고 알아서 챙기니 그 누가 남편을 미워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불편하고 싫은 건 싫은 거고 남편이 이렇게 친정과 저에게 잘하니 저 역시 시어머니를 모르는 척 할 수 없었죠. 남편에게 받는 만큼 잘하기 위해서 저 역시 무딘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 처음부터 어머님 성에 안 차는 며느리였던지라 뭘 해도 부족했고 얼마를 들여도 모자랐어요. 남편이 전문의가 되면서 연봉이 크게 올랐으나 당분간은 집살돈과 노후자금, 미래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 돈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데다 돈을 그리 많이 버는 건 아니었어도 제가 사회생활 하는 걸 좋아했기에 남편 역시 제가 직장 생활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전혀 불만이 없었죠. 사실 남편은 장남인 형이 있으니 자신은 괜찮지 않겠느냐며 아이 없이 딩크로 사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하는 눈치긴 했어요. 제가 아이를 꼭 원한다면 자신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노후자금 열심히 모아 우리 둘의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이죠. 사실 이미 둘 다 30 후반을 바라보고 있는 처지였기에 결정을 하려면 빨리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저 역시 주변에서 늦음하게 아이를 낳아 고생하는 사람들을 여럿 봐왔기에 차라리 지금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던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어쨌든 시어머니의 입장에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드셨던 거겠죠. 사실 옛날 분들이야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니 그 부분은 서로의 입장 차이라고 생각할지언정 시어머니의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이 친정에 챙겨주는 걸 받기만 하기도 미안하니 시어머니께 용돈이라도 챙겨드리려 하면 이런 말들이 돌아오기 일쑤였죠. 쥐꼬리만한 월급에 쓸 게 어딨다고 이렇게 펑펑 쓰고 다녀? 너 제대로 저축하고 있는 거 맞니? 네 월급 네 사치에 펑펑 다 쓰고 내 아들내미 등골 뽑아 먹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어머니. 강서방하고 저 둘 다 돈 모으려고 용돈으로 써요. 이거 제 용돈 아껴서 드리는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예, 됐다. 이깟 푼돈 필요도 없으니 토로 가져가라. 그럴 돈 있으면 우리 아들 보약이나 한 첩 더 지어 먹여. 에휴, 나 참. 의사 남편 얻었으면 내조에나 충실할 것이지. 아픈 돈이나 버는 주제에 무슨 대단한 일 하신다고 직장을 고집하게. 너 애는 안 낳을 거니? 여자 나이 30 넘어가면 노산이야. 너 때문에 우리 태훈이 2세도 못 보면 어쩌려고 그래? 아휴, 태훈이 얘도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는 여자를 만나라면 젊기라도 한 애를 만나든가. 아휴, 다 늙어 가진 것 없는 못생긴 여자가 뭐가 그리 좋다고. 아휴, 내 잘못이지. 공부만 시키고 남들 다 놀 때 연애 한 번 못 시킨 내 잘못이지. 그러니 사내 자식이 저렇게 여자 보는 눈이 없어서. 에휴. 시어머니는 이런 식으로 작은 거라도 꼬투리 하나가 잡혔다 치면 그걸로 일장연설을 시작하셨죠. 시어머니가 이렇게 한탄 비슷한 조롱을 시작하면 남편이 와서 화를 내기 전까지는 멈추질 않았고 저 역시 가만히 듣고만 있는 체질은 못 되었던지라 저에 대해 함부로 하시는 건 다 참아도 부모님을 욕보이는 것은 차마 참지 못해 말싸움으로 번진 적도 여러 번 되었어요.
거기다 시어머니는 이런 말씀도 서슴없이 하셨죠. 가진 것 하나 없이, 잘난 것 하나 없이 의사 집안에 시집 왔으면 종노릇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않겠어? 그놈의 직장은 왜 그만두질 않는 거니? 그러지 말고 직장 그만두고 가게 와서 일해. 내가 월급은 더 챙겨줄 테니까. 아니면 차라리 집에 들어앉아서 애나 한 셋 정도 숨풍숨풍 낳던가. 뭐라도 잘하는 게 있어야지. 에휴, 옛날 같았으면 넌 진즉의 소박감이야. 알아? 종년 취급에 씨바지 취급까지. 전 시어머니에게 있어 노예 그 이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굴욕적인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저 역시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여기까지 온 것이고, 자기 어머니의 폐악질을 알아서 더욱 친정 부모님께 굽실거린다고 할 정도로 잘하는 남편이 안쓰럽기도 해서 시어머니가 그럴수록 굴복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제가 굴하지 않고 더 잘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이 진심을 조금은 알아주실까 했던 거죠. 그래도 홀로 남편을 키우시느라 고생한 것은 사실이고, 제가 남편에 비교해 너무나 보잘것없는 조건을 가진 것도 사실이니 아들들만 보고 사셨을 어머니께서 보시기에 제가 뭘 해도 밉게 보이고 아들을 빼앗아갔다는 느낌이 드는 게 당연하다며 어머니를 이해해보려고도 했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 집에 들러서 반찬 좀 해놓고 가라. 네? 어차피 너 퇴근하고 할 일도 없지 않니? 네가 애라도 있음 내가 이런 거 시키지도 않지. 내 아들 고생시키면서 너 혼자 집에서 탱자탱자 놀지 말고 네가 말한 대로 시어머니 봉영이나 제대로 하란 거야. 어머니, 전에도 제가 만든 반찬 맛없다고 다 버리셨잖아요. 어머어머,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말 대꾸하는 거니? 이래서 못 베어먹은 것들은. 아유 내 팔자야. 남들은 며느리가 해외여행도 1년에 몇 번이나 보내준다는데 난 어디 코 올리게 애들도 안 받을 푼똥 용돈이나 받으면서 사는 주제에 며느리한테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아유.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오늘 퇴근하자마자 어머님 댁에 먼저 들를게요.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장 봐서 갈게요. 그러나 제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시어머니의 횡포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안 그래도 매 순간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이 실려오고 고된 일이 많은 흉부외과 의사이기에 저마저 괜히 남편의 스트레스가 되고 싶지 않았기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선 제가 좀 참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버텼어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었고 이 정도에 포기하고 이혼을 입에 담았다간 정말 시어머니 말대로 사랑이 아닌 조건을 보고 결혼한 여자라는 딱지가 앉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횡포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군말 없이 명령하는 대로 따르기 시작하니 요구는 점점 더 거세어지기 시작했고, 나중엔 어머니께서 운영하시는 가게의 홀 마감 청소까지 저에게 시키시더라고요. 제가 출근을 하는 평일이든 주말이든 신경 쓰지 않고 남편이 있건 말건 눈치도 보지 않으시고요. 처음엔 자꾸만 저녁에 어머니에게 불려나가는 것을 이상하게만 생각하던 남편도 결국은 이 사실을 알고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세요? 이 사람도 매일 출근해서 일하는 거 모르세요? 아니 이제 막 퇴근하는 사람을, 그것도 주말에도 못 쉬게 시도 때도 없이 불러내서 홀서빙 시키고 청소시키고,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고요? 여보, 내가 돕겠다고 한 거야. 그만해. 당신은 바보야? 왜 이런 걸 참고 살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렇게 똑부러지고 할 말 다 하던 내 아내는 어디 갔냐고. 내가 요즘 수술이 많아서 미처 신경 못 쓰고 있던 사이에 이게 대체 무슨... 어머니, 한 번만 더 이런 짓 하시면 저도 더는 참지 않을 겁니다. 예? 어머머, 너 지금 내 앞에서 눈 부라리는 거니? 아유, 이래서 자식 새끼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더니 내가 뭐 나 편하자고 나 좋으려고 이러는 줄 알아?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애가 애도 안 낳고 미래도 없는 쥐꼬리만한 월급이나 받는 직장에서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뭐야? 그 직장은 뭐 천년만년 다닐 수 있다니? 나중에 내가 은퇴하고 나면 내 며느리한테 가게를 물려줄 수도 있는 거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인간, 내가 가르쳐서 쓸만하게 만들어 놔야 나중에 그 회사 퇴직하고 나서 뭐라도 하며 살 거 아니냐. 내가 다 너희 잘 살라고 하는 거야. 어디서 감히 엄마한테 눈을 부라리면서 대들기래.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말도 안 되는 궤변이었던지라 남편은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은 채 멍하니 어머니를 바라만 보더군요. 저도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줄은 몰랐어서 넋을 빼놓고 있었지 뭐예요.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적하면 좋을지 모를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식으로 어머니는 계속해서 사사건건 제 직업, 저희 집안 배경을 물고 늘어지며 단 1분이라도 제가 편히 있는 걸 못 보셨습니다. 아마 자기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편히 먹고 논다고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손이 노는 걸 보질 못하고 구태여 가게에 불러서 청소며 서빙을 시켜가면서 본전을 뽑으려 하신 거겠죠. 이 집에서 나의 위치는 정말 몸종 이상이 되질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니 진심을 전하면 통할 줄 알았던 제가 얼마나 순진하고 멍청했는지 깨닫게 되면서 저 역시 서서히 지쳐가면서 포기가 되더라고요. 그즈음 아주버님께서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혼담이 오고 간다는 소식이 들릴 때부터 어머님 어깨에 힘이 팍팍 들어간 것이 구태여 여쭙지 않아도 상대 여성분의 집안이 저와는 다르게 훌륭한 곳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주버님 역시 일명 사자 들어가는 직업은 아니었어도 외국계 회사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분이셨거든요. 참, 저런 어머니 밑에 잘나고 번듯한 아들이 둘이나 나오더니 이런 생각 감히 하면 안 되는 거지만 두 아들 모두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를 닮았나? 뭐 그런 생각도 했을 정도니까요. 아무튼 아주버님도 상대 여성분도 꽤 나이가 있는지라 결혼을 서두르려는 눈치가 강했고 혼담 이야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되어 바로 상견례 자리가 잡혔어요. 아주버님께서도 남편에 못지않게 굉장히 온화하고 좋으신 분이었던 까닭에 전 새형님 되실 분은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하고 설레었죠. 거기에 조건보다 저보다 훨씬 좋은 분이라고 하니 기대가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의 그런 설레는 마음을 눈치라도 채신 것처럼 산통을 깨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예, 넌 그날 감히 얼굴 들이밀 생각 마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큰며느리들 아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니? 강남에만 빌딩 몇 채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 갑부 집안이야. 널 어떻게 내가 그 집안 사람들한테 내 며느리라고 소개를 하겠니? 급이 안 맞잖아, 급이. 아휴. 그래서 내가 결혼 전부터 그렇게 반대를 한 건데. 나 참, 급도 어느 수준으로 차이가 나야 안 창피하지? 에휴, 배알도 쪽팔리는 것도 모른 것 같으니. 넌 자존심도 없니? 나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라도 이혼했겠다. 에휴. 그 말에 전 아주 큰 상처를 받았어요. 급이 안 맞는다며 저에게 모멸감을 주신 것보다도 창피하니 오지 말라는 소리보다도 마치 그 말에 제가 시집살이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길 원해서 일부러 더 괴롭히신 거라는 듯한 뉘앙스가 가득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진심이 통할 줄 알았다니 우스운 이야기죠. 상대방에게는 한 톨의 진심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저 혼자 진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태훈이가 가자고 꼬셔도 넌 절대 올 생각하지 말고 가게 대청소나 하고 있어. 알았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상견례 자리에 감히 얼굴 들이미는 짓 하지 말란 말이야. 아휴, 옷은 또 그게 뭐니? 무슨 저런 꼬라지로 감히 우리 큰며느라기 집안을 보는 자리에 나서겠다고. 아휴 답답해. 아휴. 전 남편에겐 그날 중요한 일이 있어서 불참할 것 같다고 어머님께는 미리 말씀을 드렸다고 했고 남편은 영 수상쩍게는 생각했어도 제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별말은 안 했죠. 성격 같아서는 따지고 들어도 10번은 따지고 들었겠지만 아주버님과 그 여자분에게는 잘못이 없고 경사스러운 날에 괜히 저 때문에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걸 원치 않았거든요. 그렇게 상견례 당일이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또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하게 된 전 그냥 건너뛸까 하다가 또 시어머니가 아시게 되면 길길이 날뛸 게 뻔해서 밀려오는 피로감을 겨우 다잡고 어머님 가게로 나가 홀 청소를 하고 있었죠.
그날은 상견례를 한다고 오전부터 무슨 관리를 받으러 가신다고 해서 가게가 휴무인 상태였고 전 어수선한 분위기의 홀을 대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쉬는 날이었어야 할 주방장님이 갑자기 가게 뒷문으로 들어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오늘 가게 휴무 아니었어요? 아이 몰라. 갑자기 뭐 상견례 예약한 레스토랑이 취소가 됐네 어쩌나 하면서 길길이 날뛰지 뭐야. 아유, 재료 준비도 아무것도 안 됐는데 무슨 가게에서 식사를 대접한다고. 아유 숙취. 아유. 그럼 어머님과 식구들 다들 여기로 오시는 거예요? 아이 뭐 그렇겠지. 전 불안감이 확 덮쳐왔죠. 남편은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걸 꿈에도 모를 텐데 좋은 자리에서 또 모자간의 말다툼이 벌어질까 봐서요. 지금 여기서 일단 나가야 하나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아주버님과 형님이 되실 여자분이 한꺼번에 들어오셨습니다. 어라, 재수씨 여기 있었네. 오늘 일 바쁘다고 하지 않았었어? 야, 태훈아, 네가 전화했어? 어머니, 이게 또 대체... 그죠. 일단 다들 자리에 앉죠. 사돈 되실 분들 오시기 전에 주문 맞춰놓고 기다려야지. 남편은 먼발치에서 저를 보며 미안한 감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화가 나는 것을 억지로 참고 있는 듯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꾹 쥐고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말이죠. 전 남편에게 고개를 저으며 지금은 조용히 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신호를 보냈고 남편은 제 뜻을 알아듣고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어요. 상황을 전혀 모르는 아주버님과 예비 형님께선 고개를 갸웃거리시며 안으로 들어오셨죠. 얘기를 들어보니 아주버님께서 예약한 레스토랑 측의 실수로 예약이 취소되었고 다행히 예비 형님 부모님께서는 조금 늦게 도착하신다고 해서 차라리 잘됐다 싶은 마음에 어머님의 가게로 오게 되신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남편, 예비 형님과 아주버님은 자리에 앉아 가게에서 가장 고급스럽고 비싼 음식을 주문했어요. 예비 형님네 부모님은 오는 길에 차가 막혀 예정했던 것보다 조금 더 늦어질 거라는 연락을 받은 모양인지 네 사람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내내 좋지 않았지만 지금 당장은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예비 형님을 처음 뵙는 자리에서 집안에 분란을 일으킬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계속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예비 형님 되실 분께서 저를 계속 쳐다보시더라고요. 노골적으로 빤히 보는 게 하도 이상해서 저도 마주봤죠. 시어머니 역시 예비 형님들 분이 저에게서 눈을 못 떼는 걸 눈치채셨는지 손짓으로 저를 가까이 오라 부르셨어요. 그 외에 거만한 사모님 같은 제스처 있죠. 재벌집 며느리가 들어온다는 생각에 들뜨셨는지 그날따라 허세가 좀 더 심하신 모습이었거든요. 전 저를 소개해 주시려나 보다 하고 가까이 다가갔는데 웬걸요. 시어머니의 입에서 얼토당토않는 말이 나왔습니다. 인사해요. 이쪽은 우리 식당 청소해 주시는 아줌마. 어찌나 일을 잘하고 또 성실한지 가족처럼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예요. 테이블을 닦던 행주를 든 채로 제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행주로 얼굴을 덮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요. 결국 남편도 참지 못하고 벌떡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좀 적당히 좀 하세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은 망했다 였어요.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무디내를 썼건만 상견례 자리에서 일을 치르겠다 싶었죠. 제가 나서서 말리려던 그 찰나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의 대화를 가만히 지켜보면서 눈동자만 굴리시던 예비 형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에피타이저로 나온 냉채 요리를 접시채로 시어머니 머리에 뒤집어 부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가만히 듣자 하니 시어머니 되실 분의 인품이 너무 지나쳐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네요. 제 동서가 될 사람인 걸 제가 모를 줄 아셨나 봐요. 이미 오면서 도련님께서 동서 사진까지 다 보여주셨는데 아니 이건 내가 웃자고 그러는 거지. 형님은 시어머니의 개소리는 듣지도 않고 제 손을 덥석 잡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저 기억 안 나세요? 전에 제 목숨을 구해주셨잖아요. 혹시 그때
그분? 10년도 훨씬 지난 오래전 일이라 사실 얼굴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제가 이런 여자분의 목숨을 구해준 일이라고 하면 제가 20대 중반 막 취업했을 때 있었던 일밖에 기억이 안 났거든요. 당시 전 출근을 위해 버스를 기다리는 중이었고 저희 동네가 워낙 한적한 곳이다 보니 주변에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하얀 차 한 대가 천천히 서행으로 와서 갓길에 서더니 거기서 제 또래 여자분이 내리더니 풀썩 길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죠.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던 전 출근을 포기하고 119를 불러서 병원 응급실까지 함께 갔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사람 하나 없는 한적한 주택가에 운전대를 잡은 채로 갑자기 숨이 막히고 눈앞이 하얘지는데 그쪽 없었으면 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가버리셔서 성함도 듣지 못했지만 정말 그 정신이 아득한 순간에도 얼굴만큼은 제가 또렷이 기억하고 있어요. 어떻게 잊겠어요. 내 생명의 은인을. 정신을 차린 예비 형님은 119 구급대원과 의사에게 발견한 행인이 숨쉬기 편하도록 자세를 잡아주고 응급처치를 해준 덕분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었다며 기도폐색으로 인해 산소 부족 증상이 몇 분만 더 지속되었어도 뇌 손상이 올 수 있었다고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비 형님은 죽어서도 제 얼굴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언젠가 어디서라도 만나면 꼭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하고 계셨다고 해요. 그런데 참 운명의 장난처럼 하필이면 이런 식으로 재회하게 되고 만 것이죠. 시어머니는 알싸한 냉채 소스 냄새가 풀풀 풍기는 채로 뒷수습은 할 생각도 못하고 철푸덕 바닥에 주저앉은 상태로 멍하게 우리를 바라만 보고 계셨고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거리던 예비 형님은 저를 꼭 안으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정말. 그때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도 오늘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은혜 갚고 살아가라고 하늘이 만나게 해준 인연인가 봐요. 저희 부모님도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어 하셨어요. 곧 오실 테니 그동안 못한 이야기 나눠요. 네,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전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예비 형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곤 시어머니 쪽으로 몸을 돌려 조금 전에 글썽거리던 눈물은 온데간데 없이 냉랭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을 꺼내셨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시어머니 될 인품이 어떠한지 다 알게 된 지금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거지 그 사람의 집안 배경이나 조건을 보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다만 결혼을 하더라도 제가 며느리 노릇을 하길 바라지는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설마 제게도 이분처럼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했던 것은 아니시겠죠? 아니 그 당치도 않은 소리. 내가 감히 어떻게 그래. 물론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제게 시어머니 대접, 집안 어른으로서의 대우를 받고 싶으시다면 본인부터 주위의 소중한 이들에게 그의 응당한 대접을 하고 처를 해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훈 씨를 이렇게 키워주신 분이니 그 정도까지 경우가 없는 분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네요. 저를 대하는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국물도 없을 거라는 엄포나 다름없었죠. 멍하니 보고 있던 남편, 그리고 지금까지 교류가 많지 않아 상황을 잘 모르고 있었던 아주버님도 이에 질세라 한마디씩 거들며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어머니, 정말 이번엔 해도 해도 너무하셨어요. 반성하셔야 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억지로라도 상견례 자리에 데리고 갔을 거라고요. 아유, 그러게 어머니. 평소에 좀 인덕 좀 베풀고 사시라니까. 꼭 잊을만 하면 이렇게 사람 문제로 사고를 치시네. 아니, 내가 시어머니는 짐짓 억울한 표정을 지으시면서도 예비 형님 눈치가 보여 말은 못하고 깨갱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어떻게 되었냐고요? 형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두 분은 무사히 식을 올리셨고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정을 들으신 사돈 어른들께서도 저를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극진히 대접해 주셨고 형님은 동서가 아닌 동생이 생겼다며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형님이
저보다 1살 더 많으셨거든요. 재벌집 며느리 얻는다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다니던 시어머니는 순식간에 닭 줬던 계지붕 쳐다보는 마냥 찬밥 신세가 되셨고, 2번 다신 저에게 말 한마디도 그렇게 함부로 붙이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저희 부부와 형님 내에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저희 친정 부모님과 형님 댁 부모님을 함께 모시고 효도 여행도 이번에 다녀왔지 뭐예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죠. 사실 제가 바랬던 건 이런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저를 돌아봐 주시고 조금이나마 다정하게 대해 주시길 원했던 거긴 하지만 뭐 이런 결말도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 그럼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사람은 자신이 베풀고 산 만큼 받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네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